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열무아빠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의 수위가 굉장히 또 섬뜩한 분이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놀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열무아빠님의 직업괴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오늘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공사 현장이나 그런 공장 현장에서 보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출입 통제나 차량 출입 통제, 이런 보안 검색 등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런 직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실 거고, 예, 여러 맞습니다. 또 장소를 돌면서 보시는 것도 많을 텐데, 오늘 아마 그 일을 하시면서 겪으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이 일은 제가 보안업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완전 신입 때 겪었던 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10년도에 겨울에, 지역은 딱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충청도 지역입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신입이다 보니 신입 교육도 받고 충청도 지역의 현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는데, 근데 분위기가 약간 뭔가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모든 직원들이 뭔가 숨기는 느낌 있잖아요. 신입이 왔으니까 뭘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저희는 신경도 안 쓰시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입이라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구나, 관심이 없으신가라는 그런 오해까지 했는데, 직원분들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근무지를 배정받아서 근무지 가기 전에 팀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하고 흡연장에서 구름과자를 피고 있는데, 근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7번 초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 동기들은 5번 초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팀장님이 5번 초소 가면은 약간 조심해야 할 게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니까, 첫 번째, 밤 10시 이후에는 초소에서 나오지 말고 순찰도 돌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10시 이후부터 1시간마다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라. 아무 일 없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장실을 가거나 혹은 흡연장 가서 구름과자를 피우게 되더라도 무전기는 꼭 갖고 다녀라.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이분들한테만 말씀하고 나한테 말을 안 할까? 이게 5번 초소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분위기도 이상하고, 근데 주위를 아무리 들어봐도 뭐 연가라든지 이런 건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음산한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한 음산한 분위기.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위기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 보니 뭔가 일은 있는데, 일단 신입이라 뭐 팀장님한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궁금하지만,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7번 초소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이라 초짜라 너무 많이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퇴근하는 직원분들 차량을 하나씩 트렁크를 열어서 그 보안 검색이라고 하나요? 뭘 갖고 나가나? 혹은 그 차에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나? 이런 것까지 다 통제를 하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차량들도 여러 가지 차량이라 트렁크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막 버벅거리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10시까지 이렇게 헤매고 일하다가 10시 이후에 저희 직원분들이 10시에 밤 야참이라고 해서 도시락이 배달이 돼요. 10시에 야참식으로. 그래서 그걸 먹고 12시에 제가 순번이 돼서, 그 현장이 너무 넓다 보니 도보로는 이동이 안 되고 각 초소마다 순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찰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7번 초소까지 가서 그 직원분들하고 흡연장 가서 구름과자를 피고 있는데 무전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5번 초소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서성이신다, 가서 확인하고 보고해라. 어차피 흡연장 옆에 초소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갔어요. 직원분들이랑 저랑 가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밤 12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민가도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서성인다? 그리고 그게 CCTV에 찍혔다? 뭘까?
전 속으로는 이게 사람일까? 영가일까? 근데 영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봐야 되는데 CCTV에 찍혔잖아요. 뭔가 뒷골이 오싹하면서 갑자기 가기가 싫어지는데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서 보고 해야 되니까 갔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개량 한복 있잖아요. 그 회색 개량 한복, 승복 색깔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입으시는 승복 색깔. 그거를 입고 뒷짐지면서 막 서성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제가 가서 어르신 어디 가시는 귀신이냐고 제가 순찰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냥 어르신은 그냥 씩 웃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오, 저희가 뭔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웃으세요, 웃어.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안에 계신 신령님이 대가리 받고 절을 하래요. 그 할아버지한테 대뜸 그냥 무조건 절을 하래요. 근데 예. 옆에 사람들 다 있고 근데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잖아요. 근데 신령님이 계속 야 넌 절을 해야 산다. 여기서 너 절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넙죽 큰 절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또 빤히 쳐다보시더니 더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험악하게 웃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는 그 웃음 있잖아요. 그렇게 웃음을 지으시고 5번 쳐서 앞에 산이 있었어요. 산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이게 걸어갈 때 그 속도가 발은 안 움직이는데 앞쪽으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런 거 현상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이게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쑥 사라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만 본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있던 직원들도 봤고 그렇게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산 쪽으로 가셨고 지금 5번 초소 앞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저는 제 초소로 가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1시간 후에 팀장님이 무전으로 5번 초소 응답하라고 왜 니네 전화도 안 받냐고 빨리 응답하라. 근데 계속 무전이 이렇게 울리니까 전 직원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할아버지도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순찰차를 타고 5번 초소를 갔는데 초소 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팀장님 직원들 안 보인다고. 이거 화장실 간 것도 아니고 제가 흡연장도 가봤는데 없다고. 그러더니 바로 순찰차 타고 팀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 둘이 일단은 다 찾아봤어요. 5번 초소 앞까지 나가보고 그 구역을 이제 차 타고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전화도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신기하게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으로 솟았는지 그렇게 찾다가 팀장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열마 빨리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그 직원들 2명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라졌던 그 반향에 대고 절을 하면서 절을 한 상태로 무릎 꿇고 머리를 땅바닥을 막 찌우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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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있는 거예요. 2명 다. 이게 뭐지? 팀장님도 일단은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 둘이 달려들었어요. 예. 달려들었는데 머리를 찌우다 보니까 이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상태가 침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압은 했는데도 계속 절을 하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치고 있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굴들 때려보고 막 이러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공장지대가 민가도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요. 예. 막 구급차를 불러도 늦게 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진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 2사람을 순찰차에 태우고 읍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가서 이마가 찢어졌으니까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니 일단은 응급실에서 기다리라고 거기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응급실에 냅두고 치료 받을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팀장님이랑 구름과자를 피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혹시 팀장님 아침에 우리 근무하기 전에 도대체 왜 5번 초소 서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주의사항 말했냐? 뭔 일이 있었냐고.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도 뭔가 쉬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입들만 왜 거기 위험한 데로 보내냐고. 이게 위험한 데니까 이렇게 주의사항 알려주지 않았냐고. 예. 그랬더니 그전부터 5번 초소에서 근무만 서게 되면 사람들이 원래 야간 근무자들은 2명씩 서요. 그래서 한 사람이 3시간 근무를 하면 나머지 3시간은 그 초소 안에 락구락구라고 하죠. 침대. 단위 침대를 갖다 놓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잠자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 거기서 근무하다 보면 직원들이 가위도 늘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몽유병 걸린 사람처럼 구역을 막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본사에서도 이거를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래서 그 5번 초소는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너희 네. 같은 신입대 보낸 거라고.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아니 이건 아니지 않냐고. 베테랑들도 그렇게 헤매는데 신입들이 뭘 알겠냐고. 보라고 사람 다친 거. 예. 그리고 팀장님은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 저 사람들 빙의 걸린 거라고. 근데 귀신에 씌인 건 아니고 뭔가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힘에 의해 저렇게 되는 거라고. 귀신은 절대 씌인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나도 그렇게 느낀다고. 나도 원래 귀신 같은 거 믿고 사실은 뭐 자기 외가 쪽에 무당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거 물어봤대요. 팀장님도 개인적으로. 네. 그랬더니 뭐 거기가 음기가 강해서 막 귀신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 괴롭히고 그런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또 굿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딱 그 얘기를 다 제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는 가위 눌리거나 아니면은 몽유병처럼 뛰어다니거나 이런 일만 있었지만 오늘은 머리도 찢어지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말들도 막 이렇게 내뱉고 홍제도 안 내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러니까 이게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팀장님 일단 이거 본사에 다시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저 초소를 폐쇄를 하든가 안 그러면 사람들 계속 다칠 거고 만약에 이게 일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 하나의 경고인 것 같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본사에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 다친 분들은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왜냐면 꼬매고 막 이랬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잠자듯이 그냥 계속 눈 감고 기절했는지 그 응급실에 선생님도 입원을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입원시키고 저하고 팀장님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아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이 두 사람 다친 게 모든 직원들 귀에 들어간 거야.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니까 원래 근무했던 분들도 근데 팀장님한테 근무하다 말고 쫓아와서 야 이건 아니다. 그전에는 사람도 안 다쳤는데 이번에 사람까지 다쳤다며. 어? 야 이거 뭔 일이냐. 야 이거 무서워서 누가 근무하겠냐. 그래서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일단 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이래서 사람이 다치게 되었고 지금 여기가 심상치 않으니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본사에서 사람이 오셨고 그날에 근무했던 야간 근무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면담하고 그리고 그날의 CCTV 기록이랑 근무일지랑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CCTV 보시면서 아까 그 할아버지가 서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찍혀있어요.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연가나 이런 것이면 안 찍혔어야 되잖아요. 정확히 우리가 봤던 할아버지가 찍혀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다시피 앞에 산밖에 없는데 민가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왜 산 쪽으로 갔을까? 막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 난리가 난 거죠. 임시적으로 5번 초소하고 6번 초소하고 7번 초소는 폐쇄를 하자. 안 된다. 폐쇄를 한 채로 일단 근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본사에 복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팀장님도 알았다고 하고 저희도 폐쇄한다니 조금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라 예. 그래도 저희가 일하러 왔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 아침에 모든 조사 끝나고 그때는 충청도라 저희가 따로 숙소가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만 쓰는 숙소. 거기 돌아가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건 산신이 화가 나갖고 이건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산신이 어디 있었냐고. 아까 그냥 할아버지 아니었냐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CCTV에 다 찍혀 있었다고. 이거 사람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자기보다 높대요. 높으신 산신이고 얘네가 여기 신의 영역에 침범했으니까 화가 나신 거라고. 그래서 너희 지금 2명 실려간 것도 하나의 경고니까 너 빨리 여기서 떠나라고. 딴 데로 가라고. 너가 만약에 엮이게 되면 내일분으로도 어쩔 수 없고 그 니네 가문에서 섬기는 신들도 해결을 못 한대요. 이게 신이 한번 화가 나면 모든 게 소멸될 때까지 아니면 신께서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모든 게 소멸이 되거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날 야간 근무하기 전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본 것도 있고 근무지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팀원들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너 지금 어디 딴 데로 파견 보낼 수도 없다고. 좀 버티라고. 본사에서도 알지 않았냐고. 그래서 너무 무섭기는 한데 돈은 벌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며칠 동안
고라니가 밤에 울면은 약간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내죠? 근데 그 소리가 고라니가 고라니한테 서로 대화하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오. 울음소리 같은 걸로. 그러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그건 저만 듣는 건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다 그런 걸 겪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끝날 때 보면은 흡연장 가서 그런 얘기하고, 야 여기 막 귀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고라니 소리가 저렇게 무섭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는 더 고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은 근무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다시 팀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못하겠다고. 차라리 우리를 주간근무로 돌려달라고. 우리 예. 야간근무 절대 못하겠다고. 이거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아니 본사한테 얘기도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밤에 자정에 본사에서 사람들이 오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다고요?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그거 믿고 근무 다시 하겠다 해서 그날 밤 자정에 본사에서 5명 우리 직원분들이랑 뭐 그분들은 무당분들이긴 한데 무당분들 3명이랑 그 다음에 법사? 이렇게 복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구 치시는 분들. 그분들을 법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오셔서 5번 초소 앞에 거하게 제사상 있잖아요. 과일이랑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차리고 장구를 치시면서 무슨 굿을 하는데, 근데 실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 없다고. 이거는 산신을 도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무당분이 굿을 하고 계시는데 5분도 안 돼서 어떤 존재한테 접신을 하신 것 같이 남자 목소리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내가 니네들 다 소멸될 때까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그 무당분은 피를 토하고 정신을 차리고 헐레벌떡 도망가시는 거예요. 여기 못 있겠다고. 다른 무당분들도 그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영가가 아니니까, 악귀도 아니고 신적인 존재니까 자기네들도 못하겠나 봐요. 법사님도 그거 보고 다 도망가시고 본사 직원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벙찐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흘러가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근무는 해야 되는데 무섭고 하는데 돈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이게 돈이 묶여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예. 하지만 해야 되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근무하기 전에 술 있잖아요. 아예 술을 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무서우니까 맨정신에 못하 계시는 거야. 예. 맹정신에 절대. 그러니까 팀장님도 술 먹는 거 아는데도 일단 근무는 직원들 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무마해 주시고,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때 술을 먹고 근무를 했어요. 저도 무서움지라 근무는 해야 됐고 해서 소주 반병 정도 먹고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게 구판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부터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현장 안에 보면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면 난로, 전기 난로 아시죠? 그거를 켜고 추우니까 이런 공사 현장 가보면 쉼터 같은 게 있어요. 그 구역마다 거기서 전기 난로를 켜고 쉬시고 계시는데, 밤에 철야 작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쉬고 있는데 그 전기 난로가 터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터져서 5명이 화상 입고 그 불똥이 옆에 건설 자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이 순식간에 막, 그리고 옆에 전기 난로도 커지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나고, 막 소방차 오고 그다음에 경찰분들 출동해서 이런 거 조사하시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다가 그 5번 초소 앞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항아리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그 항아리 같은 거를 거기다 냅뒀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할까? 이거 무당이 시킨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진정이 된다고. 믿어보라고. 그러는데 믿어보긴 개뿔. 그날 저녁에 정말 저희 순찰하기 전에 차량 점검을 하는데 모든 차에 이상이 없었거든요. 정확히 오른쪽 바퀴, 조수석 바퀴, 모든 순찰차 바퀴가 빵꾸 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신기하게 오른쪽 조수석 그 바퀴만 차량 운영 못하게.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 막 있잖아요. 고라니가 대화한다는 소리.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예. 그러다가 무전이 오는데 1번 초소에서 여기 큰일 났다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도 불 났다고 하는 거예요. 1번 초소에 불이 났대요 또.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에서 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차량도 이상이 생기고. 예. 그러다 보니 팀장님도 버틸 수가 없잖아요. 본인 자신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나.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거 일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 같이 모였어요. 저희 팀원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일단 본사한테 얘기를 하자. 여기 우리 계약한 거 끊고 우리 철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총대 메고 본사한테 얘기를 해서 일주일 뒤에 저희는 다 철수를 했거든요.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초소에 놔둔 장비들 수거하러 갔는데 거기 출근하시던 인부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나갔고 앰뷸런스가 그때 한 5-6대가 오고 와. 그 다음에 소방차 빨간 차 중에 구조차 있잖아요. 예. 그 차들도 한 3대 오고 사람들 들것에 실려 나가고 보니까 어떤 분은 오른팔 여기가 죽단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철근 있잖아요. 철근이 발등에 찍힌 거예요. 막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판에서 들었던 말 있잖아요. 너희들이 소멸될 때까지 나는 이걸 멈추지 않는다. 너희들이 소멸되기 원한다. 이게 괜히 무당 불렀다가 국판 불렸다가 신의 노여움을 더 산 거죠. 어찌 보면은 이 행위는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한낱 귀신 취급하나? 이런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서 떠날 때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없어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인부님들 실려가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저희도 무서워서 장비들을 철수하고 본사에 모여서 대기 발령 상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근데 출근은 해야 되니까 본사로 다 간 거예요. 가서 그 후에 팀장님이 그 본사 직원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대요. 그 5번 초소가 원래 산이었대요. 그냥 산인데 거기를 부지를 사서 무조건 나무 베고 그다음에 거기를 훼손을 하고 확장을 한 거죠. 오. 무당이 그거를 듣고 하는 말이 무당까지 찾아갔었대요. 본사 직원이 그 도망간 무당분들 중에 한 분을 찾아간 거죠. 찾아간데 하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신의 연역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슬하든 누가 뭔 짓을 하든 이거는 신이 노여움을 풀기 전까지는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차라리 공상을 접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도저히 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 지금 벌려놓은 게 이만큼 있는데 철수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말을 듣고 저희들은 원래 대기 발령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갈 뻔했어요. 왜냐면 그쪽이 조금 금액이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철수하니까 저희가 계약금 걸었던 것보다 2배를 더 건 거예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업체 전에도 몇 개의 업체가 있었나 봐요. 근데 다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이 현장은 돌아가야 되는데 보안 요원들도 없고 보안 요원이 한 발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들이 없으면 통제도 안 되고 하니까 2배를 준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팀장님이 갈등을 하신 거죠. 2배인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제 월급이 한 달에 180만 원 세금 안 떼고 180만 원 2배를 걸었으니까 저희 직원들한테는 한 270만 원 떨어지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저희들한테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안 된다고 절대 못 간다고. 그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열무 아빠 우리 저번에 입원했던 친구들한테 일단 가봐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예. 그 아까 2사람 있잖아요. 산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용서를 빌었던 그 2 직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대요. 의식이 없대요. 어디를 다쳤는지 그냥 이마만 찢어졌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병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그때 못 봤던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직원들 머리 위에 뭐가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귀신 영가는 아니었고 이상한 검은색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머리 위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귀신이 이렇게 해코지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힘. 이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이거 도대체 이게 괜히 엮였다가 팀장님 보시라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알았다고 복귀를 하고 예? 계속 대기를 타는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쪽 공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훼손했던 그 산 있잖아요. 산 앞에 위령비나 이런 거를 어떻게든 지어서 어떻게든 마무리 하겠다. 그러니 와라. 계속 와라. 근데 계속 실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너 죽는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는 포기를 하고 네. 저는 충청도에서 경남으로 넘어갑니다. 경남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팀장님을 본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팀장님 몰골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팀원들이랑 다 찢어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시 신입 직원들을 뽑아서 그 본사에서 신입 직원들을 파견 좀 해달라 하고 자기 팀을 따로 꾸려서 거기를 또 간 거예요. 그 꼴을 보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팀장님을 만나서 아니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뭔 큰일이냐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안타깝게 순찰 돌다가 순찰차가 전복이 됐대요. 전복이 돼서 그 차 안에서 전복되면서 불이 난 거예요. 네. 그 안에 있던 직원분이 안타깝게 가시고 그거 이외에 계속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근무하던 분들 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히 어딘가 미쳐서 그러니까 뭔가 막 헛것을 보고 환청도 듣고 그리고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 계속 죄송합니다 중얼거린대요.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또 팀장님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자기가 사람들을 끌고 갔잖아요. 네. 팀장님은 안 다쳤어. 근데 팀장님 가족분들 중에 딸 쌍둥이가 있어요. 2명이. 네.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약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했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예. 희귀병도 아니고 그냥 단지 건강한 아이야. 근데 살이 빠지고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일단은 팀장님을 모시고 진짜 이번에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데에서 일을 했다. 근데 나도 봤다. 산신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지금 이런 일이 모두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팀장님 가족분이 이렇게 딸이 이렇게 아프다.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 들으시는 아버지가 팀장님 뺨을 찰싹하고 때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그 전에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를 그 5번 초소에 놔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우리 좀 봐달라. 그 항아리에 술이 있었다는 거는 알지도 못했는데 네. 팀장님이 맞다고 그 술이라고. 근데 니네가 그 산신님을 너무 무시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화가 안 풀리시고 이제는 네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근무했던 가족들도 분명히 악재가 뻗쳤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는데 딸한테 붙어있는 기운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쳐낼 수는 있으니까 딸 데리고 오라고. 네. 딸 데리고 다시 본가로 왔어요. 저희 본가로. 그래서 저희랑 알고 지내는 스님이랑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친하신 만신분 2분 저번에 시찬 때 제가 빙의행했을 때 치료해 주셨던 만신 2분 이렇게 오셔서 굿은 아니고 의식을 치렀어요. 의식을 치렀는데 계속 만신분들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빠진다고. 예. 이거 안 빠진다고 어떡하냐고.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신당 안에 있는 쬐그만한 관같이 생긴 게 있어요. 저희 집에 항상 그게 놓여 있었거든요. 신당에. 그거를 갖고 나오시면서 방으로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는데 그 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라 아프다고. 그런데 얘 입에서도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 입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소름 끼치고 팀장님은 어버버거리고 있고 그 팀장님 와이프분도 같이 왔거든요. 애 엄마는 통곡하고 있고 만신분들은 계속 아파하시고 방울을 흔들면 흔들수록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린애가. 그리고 그거를 한 10분가량 하니까 애가 기절을 한 거죠. 기절을 하고 일어나서 토를 하고. 토를 했다는 거는 이게 몸 안에 있다는 게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다가 그 기운을 담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거를 다시 담아서 다시 신당에 모셔드리고 할아버지가 또 팀장님을 보시더니 아버지 쪽으로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쌍욕을 조근조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뭐말로마 너 때문에 돈 욕심에 눈 멀어서 그곳에 사지에 사람을 그렇게 보내갖고 너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다 큰일 났다. 그러더니 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너한테 씌인 거는 신의 힘이라 우리 신령님네 힘으로도 이 딸 하나 구한 게 다라고. 너한테는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타겟이 팀장님이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사람을 계속 보내고 산신을 귀찮게 하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안 보냈으면 거기를 그냥 냅뒀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고는 안 났을 텐데 계속 그 돈 2배, 3배 준다고 하는 그 욕심에 계속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 모집해갖고. 원흉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걸려있는 저주 같은 기운이래요. 이게 신의 힘이니까 네가 어떤 무당을 찾아가든 네가 뭐 구슬 하든 아니면 뭐 교회를 가든 어디 뭐든 절을 가든 너는 안 된다고.
이거는 신의 힘은 아무도 정말 이거는 거역할 수 없으니 너는 감내하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너는 진짜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시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야. 팀장님은 답답한 거야. 무릎 꿇으면서 제발 알려달라고.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 때문에 그렇게 당한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그 사람들도 시작됐다고.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내쫓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팀장님 끌고 그다음에 딸내미들은 일단 할아버지가 오늘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 본가에 냅두고 팀장님을 억지로 끌고 본사에 갔어요. 가서 전화를 다 해봤어요. 저희가 어차피 보안업체 직원분들이 다 돌고 돌아서 다 안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어떤 분 부모님은 암투병 하시다가 회복이 되셨는데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고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가족분들한테 발견이 돼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악재라고 하죠. 거기 있던 분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팀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 팀장님 욕심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고. 다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모른다고. 내가 무당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도 해결 못 한다는데 어떻게 했냐고. 가서 빌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뱉은 거죠. 당신 혼자 가서 빌라고. 빌어서 될 거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였고 뭐 아니면 도죠. 이 상황은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퇴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산 신인데 그 신의 영역을 우리가 인간들이 허락도 안 받고 침범한 거잖아요. 그 무당분이 그 신께 보살라도 지내고 이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해줬으면은 산신께서 화가 그렇게 안 나셨다고. 너희들 왜 이런 거 할 때 고사도 안 지내냐고.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꼬였으니까 이 꼬인 걸 못 풀고 팀장님은 그냥 계속 보낸 거지. 이 사람이 원흉인 거예요. 저도 속에서 화가 나서 빨리 가서 빌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그 5번 초소 앞까지 갔는데 제 몸이 갑자기 굳는 거예요. 왜 굳냐 했더니 신령님이 막으시는 거죠. 몸을 못 움직이게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네가 죽는다고. 일단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팀장님이 앞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절을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때 그렇게 하는 행동에 산 입구에 고라니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라니가 걸어와서 팀장님 앞에 서서 딱 쳐다보는데 야밤에 고라니 눈을 보면 무서워요. 아니 날 밝을 때는 약간 맑은 눈 이렇게 보이잖아. 사슴같이. 근데 그게 밤에 보면 호러 영화가 따로 없어요. 고라니가 와서는 팀장님을 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팀장님이 픽 쓰러져요. 그리고 고라니들은 가고 쓰러진 팀장님 얻고 병원 가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병원은 데려가야 되잖아요.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는데 이제는 팀장님이 지금까지 지금 15년 됐거든요. 이제 식물인간 되신 지 15년이 됐네요. 지금 그때부터 15년 동안 의식이 없으세요. 그날 이후로. 근데 그 대신에 다른 분들한테 갔던 악재는 멈췄어요. 다행히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니까 너 하나 희생하고 다른 애들은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고라니가 산신님 대신에 가서 벌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팀장님께서는 안타깝게 지금도 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장은 어떻게 됐냐. 공장 부지가 굉장히 넓었는데 그 5번 초소 앞에 산을 훼손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다 생산 공장이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그 앞에 훼손됐던 부분을 다시 중장비에 와서 메꾸고 거기다가 나무 있잖아요. 거기를 확장을 하려면 나무도 베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다시 심고 거기 원상복구 하려고. 왜냐면 그 공장 지었던 거기 소유하던 기업도 휘청하고 있었어요. 거의 부도 직전까지. 그 일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당분들을 거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소유했던 기업의 임원분이 어디 무당분한테 찾아가셨나 봐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저도 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런 일 겪으면서 와 진짜 영가들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기가 다 외진되고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거나 아니면 철거할 철거촌 그 다음에 철거할 병원 막 이런 시설 그리고 저희는 거기까지 가봤어요. 철거 예정인 장례식장
근데 그 장례식장 안에 화장터도 있었어. 예. 근데 거기가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저희가 수살기가 제일 무섭고 끈질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요. 장례식장 안에서 여러 가지 영혼들이 섞였잖아요. 예. 이게 섞이면 여기서 악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참 1편 때 악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장례식장에서 본 건 악마 수준. 그 정도예요? 이때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근무했어요. 운 나쁘게 항상 제가 가는 곳은 어떻게 일이 벌어지거든요. 와. 아니 다른 분들은 겪지도 않아도 돼. 근데 내가 가면은 누가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와이프도 지금 제가 이 일을 거의 15년째 하고 있는데 예. 항상 불안해하거든요. 진짜 어디 출장 가거나 파견도 제가 가끔 가요. 예. 이런 철거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철거하다 보면 앞에 초소 세워놓고 외부인들 못 들어가게 하려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혼자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위험해요. 왜냐면 노숙자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이건 영가도 무섭고 예. 사람도 무섭고 그러다 보니 보안일 하면서 여러 일을 겪었는데 이번 일은 영가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사람들 욕심 때문에 와. 어차피 그 기업이 욕심 때문에 그걸 확장을 했고 또 월급을 2배 준다고 하니 우리 회사 팀장님은 억지로 사람들 보냈다가 다 망하게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진짜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신 같은 존재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괜히 건드렸다가는 진짜 다 전멸하게 된다. 그런 거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할아버지 아버님께서 너도 뭘 털어야 된대요. 너한테도 묻었대요. 아빠 나한테 뭐가 묻었다고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신랑님 계신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한테도 묻었대. 그래서 나는 또 팀장님이 가고 나서 그 따님분들 치료하고 나서 저는 다시 본가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만신분들이 안 간 거야. 저기 대뜸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 만신분들이 춤을 추시면서 구판을 신나게 벌리시는데 예. 그때 저 기억이 없어요. 일어났더니 마찬가지로 신당에 누워있었고 예. 저한테도 이게 저주 기운이 묻어 있었대요. 약하게나마. 네가 그때 절한 거는 잘한 거라고. 너 그때 절 안 했으면 죽었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이만큼이지 너한테도 묻어있는 걸 털어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번 일들이 일은 막히네. 예. 귀신이 무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무서웠고 그럼요. 산신님께서도 무서웠고. 근데 열무 아빠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무서운 거랑 귀신이 무서운 거랑 같이 섞여 있는 듯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게 뭐냐면 귀신이 나타났다가 또 그 귀신이 사람한테 빙이 돼갖고 저한테 해코지 네. 하고 뭐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갖고 맞죠.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당연히 열무 아빠님 스타일대로 잘 해주셨고 오늘 아빠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시들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빠라는 닉네임이 붙었다면 또 레전드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예, 윤호인 아빠님도 그렇고 열무 아빠님도 그렇고 감동 아빠님도 계시고 아빠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빠라는 닉네임이 붙으면 딱 그 분만의 분위기와 명확한 장르가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열무 아빠님께서 또 최근에 참여하셨던 내용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라온님이 들려주실 섬뜩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라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라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 둘이 꽤 적당히 섞인 그런 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라온이죠. 오늘은 친구의 친언니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친구의 친언니는 신을 되게 어렸을 때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언니랑 되게 재밌게 논 기억밖에 없는데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2살 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언니한테 엄마 어디 계시냐고 엄마 친구라고 해서 엄마를 잠깐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친구 어머니를 언니가 불렀는데 한켠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딸 뒤에 신이 보인다고 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못 믿을 것 같으면 내 친당으로 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가셨고 실제로 가니까 뭔가 언니가 조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살 때 결국에는 신을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12살 때? 왜? 네, 12살 때.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뭔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언니가 아예 그런 신당을 차려가지고 무언가를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친구한테는. 우선은 언니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언니는 아무래도 그렇게 좀 신을 받았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뭔가 좀 위험이 닥칠 것 같거나 이러면 알려주고는 했었대요. 그냥 아빠한테 아빠 오늘 차 조심해 이런 식으로라든지 오늘 운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언니의 되게 정말 친한 A라는 언니가 있는데 하루는 언니가 그 A 언니의 꿈을 꾼 거예요. 뭔가 근데 A 언니가 꿈속에서 엄청 안 좋은 일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언니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해서 너 오늘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나 회사 가지 출근하지 이렇게 말했더니 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뜸 얘기를 하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왜 나 일하러 가야지 이랬더니 아니 너 오늘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만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집 안에 있어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 알잖아 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언니 친구가 아프다고 하고 연차를 내고 이 언니 말을 듣기로 해요.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뭐 유튜브 보고 간만에 휴식을 조금 취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분이 사귀던 남자친구분이 계시더래요. 남자친구분이 연차를 쓴 것까지는 알았지만 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연차를 쓴 거는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뭐 연차인데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나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냥 뭐 오늘 쉬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다가 SNS를 구경하다 보니까 바다 사진이 나와서 남자친구한테 아무 생각 없이 바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 그냥 다음에 가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미 남자친구가 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남자친구분이 그 당시 사업이 꽤 바빠가지고 제대로 뭔가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간 적이 그 당시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언니도 어차피 나 오늘 연차고 내일 주말인데 그냥 친구한테 말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내일 주말인데 딱 오늘 가면 좋을 텐데 가자 가까운 데라도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언니 친구가 언니한테 말을 하지 않고 놀러를 가기로 해요. 그래서 급하게 1박 짐을 싸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바다로 떠났죠. 여행을 떠났어요. 언니는 그 사이에 언니도 신당에 출근을 해서 예약을 받은 것들을 또 일정을 소화해야 하잖아요. 낮 시간에는 연락이 크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언니 친구는 이미 여행지에 가 있었고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 끝나갈 때쯤에 뭔가 조금 기분이 찜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너 어디야? 이랬더니 나 집이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확실해? 너 진짜 집 맞아? 했더니 나 집이라니까? 왜 그래? 이렇게 했더니 아닌데? 너 지금 집이 아닌데? 너 내가 오늘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 않냐? 내가 보기엔 지금 너 집이 아니다.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언니 친구가 그래 뭐 남자친구랑 왔고 뭐 안 좋을 일이 생길 게 없다. 항상 옆에 붙어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자고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숙박업소 같은 데서 펜션에서 숙박을 하지 말고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와라.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언니가 그냥 알겠어 내가 최대한 그렇게 해볼게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바베큐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근데 이미 그렇게 좀 갈 생각이 없었겠죠 아마? 저는 집에 갈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선은 언니는 그렇게 친구가 알겠어 내가 최대한 안 자고 집에 올게 라고 했으니까 친구의 말을 믿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정쯤 됐었을 때 언니분이 또 쎄함을 느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처음에 받더래요. 너 집에 언제 와? 나 집 앞에서 기다릴게.
아니면 너네 집에 들어가서 기다릴게. 이렇게 했더니 나 뭐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야, 나 진짜 자고 가면 안 돼? 이미 12시도 넘었고 밤에 운전을 어떻게 해. 나는 면허도 없는데 오빠도 술도 한잔 했고 나 그냥 자고 갈게. 이렇게 친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언니한테. 언니는 안 된다고 완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미 술을 마셨다는데 그리고 너 어디로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펜션 위치를 얘기해 주더래요. 뭐 여기 어디 근처야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엄청 큰 마트, 편의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거리가 보니까 남해 쪽이었어요. 참고로 언니랑 언니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꽤 멀리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자지 말고 혹시 방이 여러 개냐? 여기 방이 2개다. 그러면 너가 다른 방에 가서 문을 잠그고 자라. 남자친구랑 절대 같이 자지 마라.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왜라고 자꾸 묻지 말고 너 지금 내 말 어기고 갔으니까 이것만큼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너가 큰 해를 입을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언니는 그냥 언니 신당에서 다음날 거 준비도 하고 그날 거 정리도 하고 하면서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왠지 가야 할 것 같더래요. 뭔가 친구를 가서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친구분이 전화로 근처에 큰 거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검색을 해보니까 뭐 가는 시간은 시간이지만 보니까 근처 바로 앞에가 바닷가였고 근처에 펜션들이 조금 많은 한 4-5개 정도 있는 그런 위치였대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로 가자. 언니 친구가 알려준 위치가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고 치면 우선은 가자 해서 밤에 차를 밟아가지고 출발을 했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전화를 이제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한 2시 정도까지는 전화를 계속 받으시더래요. 뭐해? 그랬더니 나 오빠랑 영화 한 편 보려고 여기 빔 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 우리 영화 하나 보려고. 왜? 이랬더니 아니야 했더니 너 어딘데 왜 운전해? 이랬더니 나 그냥 너 집에 가. 이렇게 언니도 좀 둘러댄 거예요. 알겠어. 조심히 가고 너 올라올 때 나한테 카톡 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언니가 차를 더 서둘러서 운전을 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나고 한 3시쯤 때부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카톡도 안 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남자친구랑 영화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아니었던 거죠. 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휴게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무조건 밟아서 그 친구분이 말한 편의점으로 갔대요.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긴 했지만 크게 그 펜션들 쪽에 불이 막 켜지고 뭔가 사람이 이용하는 듯한 낌새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은 펜션에 입실을 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주차된 것도 많이 없었고 주차된 펜션들이 예를 들어 근처에 5곳의 펜션이 있다고 하면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처를 보면서 실루엣 같은 거를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뭔가 친구의 실루엣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아침까지 기다려야겠다. 날이 좀 밝을 때까지. 그리고 조금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해보자. 왜냐면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것도 너무 실례니까. 그래서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더래요. 언니는 우선 마음에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전화를 받은 게 일부러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그때가 그 아이폰에 홈 버튼이 있었을 그럴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없잖아요, 홈 버튼이라는 게. 근데 뭔가 그냥 받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왜 이렇게 손 저희가 딱 잘못 눌러서 리모컨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듯이 뭔가 받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 우선은 근데 받았으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여보? 이렇게 했는데 그 통화 건너편에서 엄청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약간 그게 뭐 그런 남녀간의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거친 운동이나 행위를 했을 때 막 이렇게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그런 숨소리가 들려서 여보세요를 하려다 말고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좀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뭔가 다투는 것 같은 막 소리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우선은 좀 위험한 상황 같지만 좀 들어보자 하고 언니가 그 근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누군가가 싸우면 뭔가 집안에서 격한 무언가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실루엣 같은 게. 그래서 차가 세워져 있는 펜션 쪽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조금 있었는데 뭐가 팡
탕 하고 던져지는 소리가 나더니 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게 뭔지는 우선 모르니까. 근데 봤는데 유리창 같은 건 아니었대요. 왜냐면 펜션 유리창이 깨졌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무언가가 깨졌구나. 그리고 나서 전화를 계속 걸어있기는 한데 끊기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언니는 받은 걸 모르는구나라고 더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펜션 막 문 두드려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늦은 시간에 혹은 이른 시간에. 그래서 조금 기다리자고 마음을 먹고 우선 전화를 끊고 차에서 좀 기다리고 계셨대요. 근데 언니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뭐 남의 점사를 봐주고 이렇게 좀 에너지를 많이 쏟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실상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남해로 달려온 거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차에 이렇게 있다가 잠이 살짝 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는 한 10시? 아침 10시 정도 됐었고 그때가 보통 펜션 퇴실 시간이잖아요. 보니까 차가 거의 없더래요. 그나마 있던 차들도. 언니가 아차 싶었대요. 내가 너무 깊게 잤구나 해서 언니도 너무 무서우니까 근처에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가 쪽으로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밖에 나와서 본인의 무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하나쯤은. 그거를 들고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 신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엄청 소중한 친구였대요. 그 친구가.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계시는데 그 언니한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에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물에 있다는 말이 들렸대요. 근데 어차피 거긴 다 바닷가니까 물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언니가 계속 물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진짜 알고 싶다. 제발 나한테 이걸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런 식으로 엄청 기도를 하셨는데 계속 들리는 건 물에 있다라는 말밖에 안 들리고 언니 귀 너머로 그러니까 첨벙첨벙 소리 같은 게 좀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선 바닷가 쪽으로 한번 돌아보기로 한 거예요. 물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닷가 쪽을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뭐 사실 바닷가 근처에 그때 되면 밥집 같은 것도 식당도 이제 슬슬 오픈을 하실 거고 다른 펜션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밥도 먹고 뭐 사진도 찍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날 결국에는 하려고 했던 예약을 다 취소하고 오늘 하루는 여기 있겠다고 마음을 먹고 근처에서 뭐 밥도 먹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긴 애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기다렸고 다시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그 남해 바닷가에 계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차에서 조금 피곤하다 보니까 조용한 그런 명상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차에 이렇게 살짝 누워 있었는데 네. 언니 귓가에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 뽀글뽀글하는 그 왜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쉬면 뽀글뽀글하는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뽀글뽀글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자꾸 첨벙첨벙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알려달라.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그 귓가에서 오른쪽으로 가봐. 뭐 등대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 들렸대요. 그래서 실제로 차를 끌고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바닷가 끝쪽으로 가니까 등대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약간 방파제 이렇게 있듯이 쭉 나가는 길에 등대가 하나 세워져 있었대요. 방파제는 아니었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등대 쪽에 가니까 뭔가 그 첨벙첨벙 소리가 엄청 가깝게 들리더래요. 진짜 파도가 내 귀 옆에서 치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긴가 하고 거기에 계속 눈을 감고 서 있는데 뭔가 점점 어지럽고 본인도 뭔가 여기에서 친구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쪽에 약간 해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돌들이 있는 남해는 섬이 많으니까 그쪽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기 앞에 무언가가 있더래요. 뭔가 약간 비닐봉지인지 뭔지 같은 모를 것가 하나 있어서 되게 이끌리듯이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가방이었대요. 여자의 가방. 근데 언니는 단박에 알았대요. 그 가방이 그 친구 거라는 걸. 왜냐면 이 언니랑 친한 친구분들이 계신데 이 다른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 네? 가죽 공방 이런 걸 하시는 분이셔서 친구들끼리 똑같은 가방을 색깔만 다르게 해서 직접 만들어서 우정템으로 선물을 하신 가방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던 거죠. 선물해주신 친구분은 본인 친구들의 이미지에 맞는 컬러로 그 가죽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우정템으로 선물을 했던 그런 가방이었어요. 근데 딱 그 가방인 거를 가까이 갈수록 알았대요. 그러니까 불길한 기운이 더 막 이제 휩싸이니까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가방에 아직 물기도 있고 옆에 보니까 뭐 작은 캐리어도 있었대요. 캐리어에 보니까 언니 친구의 짐인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누가 봐도 여성의 짐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우선 이쪽으로 좀 와달라. 긴박한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 친구가 지금 이 물속에 있는 것 같다 하고 정황상 설명을 했는데 믿겠어요? 그들이? 당연히 안 믿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무당이다. 내가 신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제 내 친구한테 너무 불길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여행을 왔다. 근데 마지막으로 새벽 몇 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그 뒤로 더 이상 전화 연결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가방이 내 친구 가방이다 하면서 그 다른 친구분이 처음에 만들어주셨을 때 선물했을 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셨대요. 이거 나도 갖고 있다고. 이랬더니 뒤쪽에 계시던 약간 나이 드신 경찰분께서 앞으로 쓱 나오시더니 무당이시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 이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면 우리도 바닷속을 수색해야 하면 여기를 수색할 수 있는 인력을 불러야 한다. 이제 그분들이 잠수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진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면 너무 다행인 거다.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으면 자기는 너무 다행인데 이걸 만약에 살리지 못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허위 신고가 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 언니가 감당하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제발 내 친구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잠수하셔서 찾을 수 있는 인력을 급하게 부르신 거죠. 그 경찰분이. 그러면서 뭐 기다리면서 정황을 다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아침 거부터 설명을 했고 근데 그 나이 드신 분께서 신 받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언니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10년 넘었다. 난 12살 때 신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근데 뭔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대요. 그래서 막 거기서 그런 전문 인력분들이 오시고 바닷속을 수색을 하게 됐어요.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그런 가방 같은 것도 캐리어 같은 것도 다 증거로 이렇게 증거 뭐 1번, 2번 이런 팻말까지 다 치워지고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언니는 계속 기도만 계속하면서 제발 살아오면 너무 좋지만 살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친구의 시신만큼은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잠수하셨던 잠수부라고 할게요. 잠수부 중에 한 분이 나오시더니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언니는 출입을 못하고 여기 잠깐 계세요 하고 우르르 가셔가지고 근데 밑에 지금 뭔가 너무 무거운 게 있어서 잘라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자를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 해가지고 그 정원 가꿀 때 쓰는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가위. 그런 걸 어디서 구해 오셔서 그거를 전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엄청 큰 캐리어가 하나 둥실하고 떠오르더래요. 위로. 그래서 그거를 경찰분들하고 잠수부분들이 다 올라오셔서 무트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퍼가 이렇게 캐리어가 그 이렇게 콕 잠그는 그 잠금장치 쪽 말고 모서리 쪽에 지퍼가 다 가 있었는데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대요. 그 상태로 캐리어를 열었더니 거기 그 언니 친구가 이렇게 구부려진 상태로 캐리어 안에 그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상태로 완전 입술색도 새파랗고 얼굴도 파래져가지고 그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캐리어 모양대로 사람이 이렇게 접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우선은 119 구급대도 도착을 해 있으니까 얼른 올려서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을 하는데 우선은 의식은 없었고 혹시 모르니까 뭐 심폐소생술에 뭐에 다 해봤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언니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병원으로. 그래서 너무 누가 봐도 긴박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도 보호자분 잠깐 계시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찾더래요. 나와서 뭐 A님 보호자분 이래서 네 하니까 사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언니가 완전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어이구야.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지금 들어와서 보셔도 된다고. 근데 말을 이렇게 막 구사하시지 못하실 거라고. 그래서 가니까 진짜 그냥 무슨 산 송장 마냥 눈만 안 뜨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누워있더래요. 아직 입술은 좀 파랗고. 언니가 가서 야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언니 쪽을 살짝 쳐다보더니 살짝 웃더래요. 너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랬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아픈 친구를 앞에 두고 진짜 생사를 왔다 간 친구를 앞에 두고 잔소리를 할 수는 없어서 다행이다. 고맙다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하고 친구분이 물속에 좀 있었다 보니까 담요도 엄청 많이 덮어주고 핫팩이나 이런 것도 다 병원에서 좀 그런 걸 껴주셨나 봐요. 우선은 괜찮아지면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다행히도 상태는 좀 괜찮아져서 다음 날이 돼가지고 경찰분들이 다시 병원으로 오셨대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때는 말도 하고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돼서 경찰분들이 거기서 영상을 녹화를 하시면서 진술을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물 안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렇게.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와서 영화를 보다가 그냥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됐는데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를 참지를 못하고 그 옆에 있던 화병을 던졌대요. 언니가 들은 깨진 소리가 아마 화병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화병을 던져서 화병이 깨졌고 그 파편이 몸에 좀 튀어가지고 팔 쪽이 이게 그 파편에 끓겨가지고 다치신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거기 부여잡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냐고 이런 식으로 막 남자친구한테 다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쳤냐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 분을 못 참고 언니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잘랐대요. 그 뒤로 기억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깜깜했대요. 엄청 깜깜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캐리어 아니라고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경찰분들은. 엄청 깜깜해서 여기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움직였는데 그 캐리어가 겉에 단단한 그런 하드 캐리어였던 거예요. 막 치니까 뭔가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뭐 움직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우선은 좀 침착해야겠다. 난 우선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 언니 친구분이 하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몸을 있는 힘껏 이렇게 반동을 한번 줘봤는데 캐리어가 그러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뭔가 지금 땅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참고로 그 언니 친구분의 직업은 응급구조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어느 정도 좀 뭔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극복하는 이런 법들을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한데 난 너무 춥고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캐리어가 열려 있었던 건 언니가 연 거는 아닌데 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그 부력 때문에 뭔가 못 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건 이미 열려 있었다고 판단했고 그 사이로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캐리어 안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을 완전히 잃으셨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니까 병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선은 언니의 진술과 이 친구분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분들께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언니하고 친구는 병원에서 좀 체온도 많이 돌아오고 해서 서울로 이송을 하겠다. 서울로 가겠다 해서 언니가 차를 가지고 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집 근처의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언니가 이 친구가 되게 안타까웠고 엄청 애틋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언니가 꿈을 꿨대요. 두 분이 돌아가실 것 같은 걸. 근데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 친구한테 야 너네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근데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언니는 뭔가 내가 말해줬으면 혹시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그 친구분을 엄청 챙기고 언니 부모님한테도 친구 좀 챙겨달라고 막 해서 생일 때 같이 밥도 먹고 이랬던 엄청 애틋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언니가 며칠 같이 있으니까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언니네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당분간은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언니네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집으로 데리고 온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황상 남자친구분이 범인이라고 당연히 확신을 했고 그분의 행적을 추적을 왜냐면 남자친구분이니까 친구분이 그 남자친구의 정보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생년월일부터 뭐 이름에 사는 곳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잡으신 거예요. 그 남자친구분을 잡으셨대요. 근데 어이가 없었던 건 그렇게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해놓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언니가 병원에서 막 물 안에서 생사를 헤맬 때 자기는 서울에 돌아와서 멀쩡히 자기 사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고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집에 돌아가고 밥도 먹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걸 하나도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찰이 잡으러 회사로 왔을 때도 왜 오셨어요? 이런 반응이었대요. 내가 뭘 했다고 경찰이? 이런 반응으로. 그래서 누구누구 살인 혐의로 서해 같이 가자 체포한다 이렇게 해서 서해 데리고 와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했더니 순순히 자백을 했대요. 맞다. 죽이려고 했다. 뭐 걔랑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헤어지자고 해도 헤어지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좋다고 달라붙길래 그럼 얘가 죽으면 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일부러 죽이려고 날짜를 보고 있었대요. 계획을 한 거죠. 근데 마침 그날 연차를 썼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대요. 내 친구가 거기 남해 쪽에서 펜션을 아는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놀러 오라고 했다. 이렇게. 실제로는 본인이 그냥 예약을 한 거예요. 그 여러 군데의 펜션 중에 제일 안쪽에 있던 펜션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친구분도 그냥 진짜?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잘됐다 하고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친구분을 데리러 가면서 오늘이다. 오늘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대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영화 보다가 사소한 걸로 다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걸로 다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다툰 적 없다고. 그럼 왜 화병을 던지고 주고 때렸냐? 그러니까 때린 정황이 나왔대요. 언니는 기억을 못하지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가 뭔가 쟤를 해하려면 화나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말꼬리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밥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본 건데 밥이 맛있었냐고? 이런 식으로 화나는 것처럼 말꼬리를 잡아서 그냥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났다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하니까 언니 친구분은 무섭잖아요. 그 상황들이, 위협적인 상황이. 그래서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했더니 그 벌벌 떠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대요. 자기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애원하는 듯한 모습이 참 하찮아서 보기 좋았다고 말했대요. 경찰에다가. 좀 기가 찼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본인이 직접 자백을 했고, 근데 경찰서에 와서 자백을 한 다음에 뭐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경찰분이 지금 그렇게 물어볼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죽었나요를 먼저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잘 살아 계시다. 그랬더니 되게 작은 목소리로 명 존나 기네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경찰분들은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그런 수사할 때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예. 거기다가 다 그 조사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제스처들을 적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그 말까지 마지막에 첨부를 하신 거예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산미수 혐의로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언니가 알기론 20 몇 년인가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지금도 복역 중이고. 근데 뭐 그 안에서도 좀 이렇게 평탄하게 지내지는 못하나 봐요. 실제로 언니 친구분한테 합의하자고 그쪽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아직 애가 20대인데 애 인생 망칠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합의를 유도하셨대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인생을 망칠 뻔한 거는 본인 아들인데 본인 아들이 타인의 인생을 망칠 뻔한 건데 부모님은 그렇게 막 하시면서 했는데 언니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난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뭐 난 형이 너무 길다 해서 3심까지 상고까지 계속 청구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기각이 되고 24년인가 25년인가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 정도의 징역을 이제 긴 꽤 시간이긴 받았죠. 하네. 예. 네, 그렇죠. 그나마 이게 합리적이라고 할 순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 받았다는 거를 우선은 20 몇 년 동안은 이 사람은 안 봐도 되니까 그렇게 형을 받으셨고, 언니 친구분은 그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한동안은 혼자 방에 있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언니분이 사시는 집이 좁은 집도 아니었는데 약간 폐쇄공포증처럼 뭔가 방에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언니가 돈을 좀 들여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같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방문도 다 뗐대요. 들어갈 때 방문 다 떼버리고 막혀있는 공간들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분하고 계속 사시면서 친구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 때는 당연히 물이 있는 지역은 무조건 피하고 혹시나 싶어서요. 바다로 여행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저기 산으로 갔대요. 평창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산도 무서운데? 산도 무섭지만 바다보다는 트라우마가 나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대한 무서움은 더 클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바람 쐬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바다가 아니라 야 등산하러 가자 이러면서 뭐 북한산 뭐 이런 산들을 등산하러 다니셨대요. 친구분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좀 트라우마가 점점 빠져나오고 있었대요. 언니도 트라우마를 좀 더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허락을 받으면서 연락을 해보면서 들은 최근의 일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언니 친구분이 원래 사시던 집을 빼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우편물을 안 찾아간 게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언니 친구가 그 집에 가서 우편물만 찾아오려고 갔대요. 근데 우편물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입도 그냥 새로 바꾸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온 우편물을 집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가해자가 전 남자친구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지고만 있다가 언니가 와서 이것 좀 읽어보자고. 나 혼자는 못 읽겠다. 이렇게 해서 언니가 읽는 자리에서 읽어봤는데 언니가 이렇게 봉투를 쓱 이렇게 보고 있더니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닥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다고. 너한테 좋은 내용은 당연히 하나도 없겠지만 이거는 너가 굳이 안 봐도 되는 내용 같다. 혹시 내가 보고 태워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친구분도 당연히 보기 싫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어떻게 처리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이제 조용히 그냥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씻으러 들어가고 읽었는데 뭐가 써 있었는 줄 아세요? 영치금 계좌예요. 돈 좀 보내달라고. 자기가 오래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도 사실 그렇게 그런 수발을 오래 하시기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뭐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살려면 돈은 필요할 테니까 영지금 계좌번호가 적혀있고 100만 원만 보내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쓴 게 얼만데 네가 적어도 살아있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니가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다음날에 언니 신당에 가서 태워대요 그냥. 그리고 언니 친구한테 부적을 하나 써주고 가급적이면 어디 갈 때 무조건 이 부적을 휴대하고 너무 멀리 혼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언니 친구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시고 있는 중이래요. 충격적이네 진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네. 한 가지에 꽂히셔요. 네네. 한 가지에 꽂힌다는 게 뭔 말이냐면 미수인데 어떻게 25년이라는 뭐 24년이라는 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그쵸. 말이에요. 대부분 사형미수면 대충 평균적으로 7년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나와 네. 있고 그렇게나 많이 받는 것은 뭐 사형의 의도라든지 뭐 피해 정도, 동기 이런 것들이 좀 더 악질로 판단이 되어서 더 무거워진 건지 그것도 한 번만 맞아요.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말씀을 해드리자면 네네네. 우선은 계획적이었다는 거에 제일 큰 중점을 두셨대요. 네. 계획 범죄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두 분이 한 7년 정도 만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이고 사실은 언니 친구분은 좀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오래 만난 거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언니가 조금 좋아지시면서 보다 보니까 그동안 뭐 그냥 손찌검 한 것도 몇 번 있었지만 그냥 오빠가 좀 화가 나면 무서우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넘어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둘이 함께 약간 미래를 그리는 것 그런 결혼 자금으로 함께 모으던 통장이 있었대요. 그것도 스포츠 토토? 그런 도박, 인터넷 도박 이런 데에다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사기도 아닌데 엄청 많이 받았네. 물론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범죄들이 또 껴있었더라고요.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겠다. 저도 약간 그랬을 것 같기도 범죄 해요. 경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해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건 없으니까 경찰에서도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의 정보를 서로의 그런 상황을 서로한테 알려줄 수가 없대요. 본인들이 직접.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전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같이 모았던 돈을 그분이 도박에 쓰셨다고 했잖아요. 언니 친구가 조금 돈을 되게 잘 모으는 스타일이라서 그 통장에 언니 친구가 넣어놓은 것만 1억이 넘었대요, 조금. 근데 그거를 다 갖다 썼고 그 과정 중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뭐 안 갚고 그것도 다 도박에 쓰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합쳐져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걸까 싶어요. 우선은 경찰분들은 이 준비했던 기간이 꽤 길었다고 판단을 하셨대요. 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들려주진 않으셨지만 꽤 오래전부터 여자친구분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고만 전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반성도 보이지도 않고
그쵸.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피해 정도도 굉장히 극심했고 거의 죽기 네. 전까지 바로 정말 잘못했으면 죽는 거였으니까 그쵸. 동기도 안 좋았고 상황 맞아요. 자체도 안 좋았고 이런 걸로 전부 다 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쵸. 아.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 같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은 하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모든 형들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 그쵸. 그래서 라온님께서 굳이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라온님께서도 정말 또 하이브리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 위함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라온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